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어생활 신은미입니다. 우리 아이들 로드맵 짜드리고 있었는데요. 아이들 공부할 때 자꾸만 즐겁게 해주세요. 아이들 자신있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만 자꾸 들으니까 가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 그렇다면 공부는 언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즐겁게 했는데 나중에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아이들은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점점 변해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계속 바뀌어요. 어렸을 때는 즐겁게 하는 게 이 아이들에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아이에게 성취를 함으로써 어떤 도전 과제를 주고 이 도전 과제를 자기가 이겨내고 그 도전 과제에서 극복해 나가면서 조금 더 나아지는 시기가 필요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잘하게 되면 내가 계속 뭔지 모르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달려야 될 때들도 있어요. 그 단계를 제대로 따라가면서 짚어주지 않으면 어딘가 모르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직 아이가 어려운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려운 걸 넣는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이제 어려운 거를 할 수 있는 때가 됐는데 너무 재미만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 어려운 걸 제시해주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가 다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아이가 조금 더 어려운 걸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어렸을 때는 소리로 계속 노출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책을 통해서 아이의 사고를, 세계관을 키워주시고 즐거운 영어 경험을 쌓게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뭔가 말이나 글을 쓸 수 있을 때가 되면, 말을 하고 글을 쓸 수 있을 때가 되면 프로젝트를 넣어서 아이가 읽고 들은 것을 말로도 표현하고 글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가고, 그 단계가 지난 이후에는 시험 영어로 전환을 좀 해주셔야 돼요. 시험 영어는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규 과정을 거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성적에 따라서 줄을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줄의 뒤쪽에 서 있을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말은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한데, 미국 거지처럼 말은 할 수 있지만 글을 못 쓴다던가 논리가 안 된다던가 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두드러지는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아카데믹 영어로 전환을 해주는 시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카데믹 영어로 전환을 할 때는요, 언어의 4대 영역도 아니에요. 이때는 6대 영역을 잡으셔야 됩니다. 6대 영역이라 함은 단어, 문법,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이 전체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단어는 어렸을 때부터 잡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단어는 어렸을 때부터 잡기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책을 중심으로 읽었던 아이들은 어휘의 명확한 뜻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즐겁게 읽으면서 대충 감으로 얘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사실상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모르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토플을 한 15년 동안 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봤잖아요. 유학생도 많이 보고, 유학생들을 단박에 1초 만에 골라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고르냐면요, 아이들이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대략의 주제적인 문제들은 전부 다 맞춰요. 그런데 세부상을 틀린다던가 아니면 어휘, 특히 어휘만 전부 틀린다라고 하면 100% 유학생이에요. 이 유학생들은 본인이 단어의 뜻을 안다고 생각해요. 굉장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어휘를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것은 비단 이 단어의 한글 뜻뿐만 아니라 이 단어의 영어 동의어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영어는요, paraphrase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지 않아요. 중간에 계속 다른 단어로 바꾸면서 마치 새로운 것이냐 계속 써나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의 동의어도 알아야 되고 한국어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한국어에서도 주의하실 게 있어요. 한국어는 많은 부분이 특히 아카데믹으로 들어가면
한자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자, 이런 거예요. think. 전부 다 알고 있죠? 생각하다. 그런데 조금 높아지면 think 대신에 consider 라는 단어를 써줘요. 그러면 사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생각하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고려하다, 사고하다, 숙고하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고려, 사고, 숙고라는 걸 몰라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일례로 이 친구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는데 저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선생님 위업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what? 이랬더니 위업이요. 그래서 저는 위업? 이렇게 대답했어요. up? up을 몰라? 이러면서 근데 이 친구가 물어봤던 건 뭐냐면 위대한 업적, great achievement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feat 라는 단어였는데 이 단어의 뜻이 위협이라고 적혀있는데 위협을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 우리가 보통 위협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협이 뭐예요? 즉 한국말이 부족해서 영어 뜻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책을 읽을 때 우리말도 같이 늘려주셔야 되고요. 우리말 사고가 풍부한 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영어 문장을 읽었을 때 해석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책 많이 읽혀주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막 바이링거를 너무 주장하지 않는 것도 있기는 해요. 한국어 사고가 충분한 친구들이 영어적 사고도 잘 짚고 넘어가고 추론 능력이 크다. 추론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단어는 한국말, 영어 둘 다 해줘야 되고 그 둘 사이에 무슨 뜻이 있는지 정확하게 봐주는 거 중요하고요. 어휘를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 그래서 어휘는 좀 처음에는 책으로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분명히 암기해야 될 때들이 와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에는 비문학 지문을 만나게 돼요. 학교 시험 영어는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문학 작품을 잘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문학작품이 편집글 같은 경우 그냥 쉬운 영어는 괜찮은데 이런 거 말고 문학으로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해석이 다양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석이 다양한 건 조금 더 고차원적이에요. 아이들의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수준의 영어에서는 사실상 크게 물어보지 않아요. 심지어 토플조차도 외국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가라는 걸 파악하기 때문에 토플에서도 SAT에는 등장을 하지만 토플에는 비문학만 나오지 문학작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문학은요. 어휘가 어렵고요.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요.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이 전문 용어는 대체할 단어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 용어 같은 경우도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전문 용어를 프로젝트를 진행을 많이 했던 친구들은 비문학으로 프로젝트를 했었다고 한다면 꽤 많은 양의 전문 용어 어휘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단어책을 열심히 외웠다라고 하면 외우는 것들은 또 읽고 잊어버리고 읽고 잊어버리고 라는 게 반복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부할 준비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훑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법이에요. 문법. 책을 잘 읽었던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노출이 많이 됐던 친구들은 사실상 문법이라는 것보다 예문을 가지고 문법을 설명해 주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법은 굉장히 그 어휘 자체가 어렵거든요. 전치사, 관계대명사 이런 것 자체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학교에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문법 용어도 설명이 어느 순간은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더 고차원적인 책을 읽고 싶다. 시험 영어에 한 발 더 가까워지고 싶다. 특히 수능 문제를 풀고 토플 문제를 풀겠어 라고 하면 그러면 문법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자, 문법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 영어가 문법 영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현재는 수능에서 어법 문제는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법 문제 한 문제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예요. 독해가 중요해요. 독해를 해야 되는데 문장이 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길게 나오는 문장에서 자를 거 자르고 버릴 거 버려야 정확한 뜻을 간단하게 줄여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법이 약한 친구들은 문장을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해석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해석한 친구들은 이 이야기가 뭔지 기억에 남지 않아요. 읽긴 읽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법도 잡아줘야 되는데요. 언제 잡을까요? 자, 보통은요, 예전 같은 경우는 5학년이 되면 문법을 꼭 잡으세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5학년이 된다고 해서 문법을 꼭 잡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문법은 중학교 1학년 때 잡아도 괜찮긴 해요. 그런데 아이가 영어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영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굳이 중학교 1학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4학년이라도 아이가 만약에 4점이 충분히 넘고 문장을 조금 더 멋지게 쓰고 싶고 그리고 복잡한 영어 문장을 읽어서 토플과 같은 수준의 책들을 읽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때는 문법이 들어가야 이 정확한 해석을 위한 정확한 글쓰기를 위한 정확한 말을 하기 위한 문법이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에 따라서 보시고 문법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빠른 친구들 4학년부터 들어가도 괜찮고요. 이건 아주 빠른 경우예요. 자, 그리고 아이들이 보통 AR 레벨로 치자고 한다면 제가 4학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AR 레벨로 치면 4점 넘으면 그러면 그때는 학년이 조금 낮더라도 문법을 좀 해주시는 게 아이가 조금 더 분석적으로 사고하기 좋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3학년 때 문법을 자세하게 들어가라는 건 아니고 아이가 한 4학년, 5학년 정도 돼서 이게 무슨 말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그때 문법 잡아주시면 되고요. 아이가 만약에 그렇게 빠르게 4점에 도달하지 못했어 라고 한다면 중학교 1학년 때 문법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어 라고 하면 6학년 때 잡아도 되는데 아이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 라고 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잡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때 제가 잡는다고 말씀드리는 건 그건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정확하고 복잡한 문법 용어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주 기본적인 문법 용어들은 그 전에 조금이라도 뭐 명사, 동사 이런 기본적인 성질들을 좀 알고 있는 게 좋고 나중에 중학교 정도 됐을 때는 덩어리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가 명사 덩어리야 여기는 형용사 덩어리야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서 아이가 내용을 좀 청크로 낱낱이 단어가 아니라 덩어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결국 아이가 학교 시험에서도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길고 어려운 문장도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 레벨 자체는 어머님이 결정을 하시되 기본적으로 점수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분석력이 있는가라는 걸 가지고 같이 해주시면 그러면 학교 영어에서도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단계를 잘 지켜주시면 아이들이 학교 영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난 영어에 굉장히 자신감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아이들하고 항상 슬기로운 영어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